전 세계 판도를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간, 판을 읽는 국제정치,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보도를 보고 좀 자존심이 상하는 보도가 좀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금 체코에 가 있는데 네. 몇 시간 전에 체코 언론에서 한국의 영부인이 사기꾼이다. 한국의 국가원수협회는 왜 사기꾼이 있는 거냐. 이런 기사를 냈다면서요? 네, 지금 굉장히 좀 헤드라인이 약간 자극적으로 네네. 느껴지실 텐데요. 체코 최대 일간지인 블레스크의 기사입니다. 작은 언론사가 아니란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 체코 출판협회에서 올 2월에 실제로 체코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제일 많이 보는 58만 4천 명이 적어도 뭐 신문이 하나 나오면은 그 신문을 보는 사람 최소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조사가 될 정도로 최대 일간지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자, 요 이제 내용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기사입니다. 사실 처음에 대선 출마를 한 이후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 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와 관련해서 탈세, 그다음에 표절, 뭐 이런 문제도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나는 조용히 내조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도 이 기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오수 씨는 뭐 징역형을 받았는데 실제 10억 원의 이익을 얻은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국을 방문했을 때 영국 네네. 언론이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좀 자세히 보도를 했던 그때하고 약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 대통령 부부가 방문하고 또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 또 이런 현지 언론의 기사가 또 나온다는 게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국격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건데 또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중동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중동에서는 레바논에서 벌어진 삐삐와 무전기 폭발 사고로 전면전 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하고 관련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 17일에 레바논 내 헤즈볼라 대원들이 소지한 삐삐, 저희 예전에 정말 90년대 초반까지 썼던 거죠. 네. 요 수천 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12명이 사망을 하고 2,8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사실 이때 이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장례식이 열리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도 무전기 수천 개가 또 폭발을 합니다. 25명이 사망하고 450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현재 360여 명 정도가 중태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지금 레바논 상황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실제 사상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늘 그렇습니다만 본인들이 했다 안 했다라는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갈란트 국방장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전쟁 단계의 시작점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전문가들이 해석하기를 이제 전쟁의 목표가 하마스 괴멸해서 헤즈볼라와의 충돌로 왜 그 이스라엘 북부 지역 난민들, 그러니까 네. 자국민들이 6만여 명 정도가 피난길에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안전한 귀가를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겠다라는 걸 시사를 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군이 국경지대인 레바논 남부 지역에 70회 이상 공습을 감행을 했고요. 헤즈볼라의 다중 로켓 발사 약 100대를 선제 타격하면서 군사 자산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는 호출기 수천 개를 터뜨린 이스라엘은 레드라인을 넘었다.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 경고를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이 나스랄라의 연설이 방영되는 순간에도 전투기들을 출격시켜서 귀청이 떨어질 듯한 음속폭음, 일명 소닉붐이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항공기가 만드는 충격파 때문에 지상에서 굉음을 듣는 현상을 소닉붐이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그 시민들이 굉장히 놀라서 집 밖으로 뛰어나오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의 무력 시위는 보복을 공언하는 헤즈볼라 지도부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여줌으로써 좀 공포를 주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심지어 그 레바논 주민들 전체를 향해서 심리전을 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지금 헤즈볼라도 이 국경지대의 이스라엘군 진지를 대전차 유도 미사일 등으로 타격해서 약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이스라엘군은 20일에도 베이루트에 대한 표적 공습으로 헤즈볼라 특수작전부대 라드완의 지휘관인 이브라힘 아키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 그 최고위 지도부 가운데 한 명인데요. 미국이 테러리스트로 지정을 해서 10년 가까이 제재 명단에 올리고 94억 원의 현상금까지 걸었던 인물입니다. 삐삐하고 무전기를 폭발시켰다는 것도 되게 놀라운 거긴 해요. 이미 그 안에 뭐 폭탄이나 뭐 이런 거를 넣어놨었고 이걸 그렇죠. 무선으로 조종해서 폭발되게 만들었다는 건데 어쨌든 이 폭발로 헤즈볼라의 조직망이 일부 노출됐다라는 주장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 혹시 동영상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폭발이 마트라든지 택시라든지 길모퉁이 집 정말 말 그대로 일상적인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부상자 중에 병원 직원이나 상점 직원, 자동차 정비사, 교사 등이 포함돼 있고 이들은 헤즈볼라의 정규대원은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 헤즈볼라와 연관돼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레바논 전역에서 헤즈볼라가 얼마나 영향력이 광범위하고 깊게 퍼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을 비롯해 서방 국가들은 헤즈볼라를 테러 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헤즈볼라는 군사 조직이자 정당이고요. 사회 단체입니다. 특히 그 베이루트 교회와 남부 전역에서 병원이라든지 사회복지기관, 노동조합, 건설회사 등을 운영을 하면서 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레바논 시민들에게 국가가 해주지 못하는 복지 혜택이라든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인기와 영향력을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참고로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인데요. 그 당시 1943년에 건국 당시에 인구 구성 비율에 따라서 세 개의 세력이 권력을 분점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군사령관은 기독교 마론파, 총리는 이슬람 수니파, 그리고 국회의장은 이슬람 시아파가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단순히 이렇게만 권력을 분점하는 게 아니고 그들 밑에 딸린 공기관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모든 권력들이 다 분점돼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즈볼라, 신의 당이라는 뜻인데요. 시아파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유엔이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공격의 폭과 영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민간인에게 공포를 확산시키기 위한 폭력은 전쟁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레바논에서만 벌어진 일이라고 보기에는 우리들에게도 언제든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자 기기가 폭발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 공포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전쟁의 규모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가자 전쟁 휴전 협상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계속하겠다, 휴전을 할 의향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휴전 협상 뭐 90%까지 왔다, 뭐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런 공격 행태와는 맞지 않는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주변국들까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레바논 침공을 하는 건 아니냐 이스라엘이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국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여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 일단 미국 측에서는 전면전은 무조건 처음부터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국지적으로 이스라엘이 보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 백악관과 국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휴전 협상에 대한 희망을 사실상 포기한 거 아니냐, 포기했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얘기냐, 협상을 달성할 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AP통신이 어떤 보도를 내놨냐면 미국은 상황이 더 악화될까 두려워하며 중동에서 평소보다 더 손을 떼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더 이상의 적극적인 외교 개입은 위험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미국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얘기는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자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50년 만에 공식 선포한 전쟁이고 건국 이후 최장기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전선이 가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레바논 네. 그리고 시리아와 이라크의 친이란 무장 세력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 안사르 알라라고 하는데요. 여기 그리고 또 서한 지구 이란까지 7개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저강도 장기 광역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란과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원하는 확전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현재의 저강도 장기 광역전에는 계속해서 대응을 하겠다. 네. 이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참 이게 미국의 힘이 약해진 건지 아니면 지금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일부러 더 손을 떼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임기 안에 휴전은 힘들 거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 대선의 두 후보에게 더 이제 이 중동 문제까지 더 이슈가 더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유권자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이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죠. 예. 실제로 이 두 후보가 또 게다가 초박빙 구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게 뭐 대체적인 관측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타부타 말 없이 내가 되면 무조건 전쟁 끝내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초박빙 구도의 미국 대선 얘기도 좀 들어보죠, 그러면. 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7월 13일 날 왜 첫 번째 총격 사건으로 암살, 그 테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 15일에 플로리다주에 있는 본인의 골프 클럽에서 두 번째 암살 시도가 일어납니다. 다행히 이제 미리 발각이 돼서 체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과 해리스의 레토릭, 선전선동 때문에 암살 테러가 발생했다면서 연일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 행정부 측에서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측 지지자 입장에서는 두 번이나 테러 사건이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행정부에 뭔가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19일 날 미국 하원이 주요 대선 후보에게 현직 대통령이나 부통령과 같은 수준의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충분한 자금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라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지난 7월 1차 암살 시도 사건은 명백한 경호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2차에서 보듯이 이 위협의 수준 지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추가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왜 첫 TV 토론에서 완승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획기적인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뉴욕타임즈의 여론조사 결과 두 후보의 지지율은 47%로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합주 조사를 보면은 정치 전문 매체 더힐과 에머슨대 조사에선 트럼프가 4곳, 해리스는 2곳에서 각각 오차 범위 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한 곳은 동률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경합주 7곳 중에서 최다 선거인단 19명이 배정된 펜실베이니아주는 여론조사 기관마다 상반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46일 남았나요? 미국 대선이? 정말 그렇습니다. 초박빙이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결국엔 유세 현장도 엄청 뜨거워진다는 얘기겠어요. 맞습니다. 그 해리스 부통령은 일단 격전지 중심으로 유세를 돌고 있는데요. 미시간주에서 유명 토크쇼 진행자죠. 오프라 윈프리와 함께 유튜브 생중계 토크쇼를 했어요. 근데 여기 뭐 메릴 스트립이라든지 줄리아 로버츠 또 가수 제니퍼 로퍼즈 등 유명 스타들도 대거 화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단체에서 주관한 행사에 참석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이스라엘 2년 내에 사라진다. 근데 내가 승리하면 이스라엘 안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임 기간 동안 굉장히 친이스라엘 정책을 많이 펼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대계는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을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아니 내가 이렇게 친이스라엘적인데 나를 안 찍고 민주당을 찍는 사람들은 머리 검사를 좀 해봐야 돼라는 식으로 굉장히 독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 내 또 무슬림들의 표심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트럼프 18%, 해리스 12% 지지에 불과하고 제3당 녹색당 후보인 질 스타인 지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던 바깥에서는 친 팔레스타인 그 단체의 시위가 있었거든요. 이번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선 출마 자체를 아예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투표일은 11월 5일인데요. 19일부터 버지니아와 사우스 다코타, 미네소타 등 3개 주에서 대면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도 2020년 대선에서 사전투표와 우편투표가 전체 투표의 69%에 달할 정도로 점점 사전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투표가 굉장히 빨리 시작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대선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으로 가볼까요? 일본도 지금 총리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분위기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일단 공식적으로 자민당 파벌은 해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9명이나 되는 총재 후보가 나왔습니다. 뭐 역대 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사실 자민당에서 총재를 어떤 식으로 뽑았냐면 각 파벌의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번에 누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들끼리 밀실에서 결정을 하고 그냥 그 사람을 올리는 방식이었는데 자 이번에는요. 파벌이 공식적으로 해체가 됐기 때문에 나름 본인이 킹메이커를 하고 싶은 유력 인사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도 관심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시다 총리가 예전 총리들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나오는 총재 선거 그만둬야 한다. 장로 지배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오히려 기시다 총리가 본인이 킹메이커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결속력이 가장 좋은 기시다파와 고이즈미 전 환경상 지지를 선언하고 나선 스가 전 총리 간 대립이 가장 두드러진 상황이고요. 일단 50명이 넘는 아소파를 이끌고 있는 아소다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고노다로 디지털상 지원을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극우 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상과도 연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건 뭐냐면은 내가 지지해서 된다.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누가 총리가 되는지 그 총리가 된 사람하고 또 본인이 관계를 잘 유지해야지만 본인의 영향력을 또 확장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입장을 정하지 않고 약간 간을 보는 모양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들리는 바로는 이시바 전 간사장, 고이즈미 전 환경상, 다카이치 경제안보 담당상 이렇게 3파전이라고는 하는데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가장 의원들에게는 인기가 높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